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예, 지금 오늘 이 소리에는 굉장히 묵직한 오늘 특별한 그 목소리가 섞인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11회 시작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난주에는 제가 미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자리를 비웠는데, 꼽살이다 재미없었어요. 누님 빠진 자리가 너무 홍했어요. 이런 여러와 같은 팬들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실일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누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용띠 씨가 사회를 봤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이거는 차마 흉내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 거를 그대로 갖다 쓰고. 예. 그래요. 지난주에 시간 채우기 아주 어려워가지고. 그랬구나.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 옷들이 목소리만 들리고 오늘 누나가 보니까 또 누나 외국 갔다 왔다고 이렇게 한 사람씩 슬슬 빠지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 어디 갔어? 선띠는 휴가차. 전남 순천에 매실밭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매실밭으로. 예. 왜 매실밭으로 하필이면 매실 딸 일 있나? 아니 시원하니까. 시원하니까. 아니 이거 시작한 다음에 저만 개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빠졌어요. 아, 그러네. 한 번도 안 빠졌네. 아니 내가 빠질 때는 쉬더라고요. 그렇지. 다음 녹음을 한다고. 저도 가끔씩 이제 총선 출마하느라고 좀 빠지고 그랬었죠. 가끔씩 한 번밖에 출마 안 했다가 떨어졌잖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선띠리 없이 옷띠리, 용띠리,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띨띠리 한 분이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합니다. 우리 옷띠리 정식으로 인사하세요. 예, 웃딜 우석훈입니다. 지난주에 세월호 관련된 책이 내릴 수 없는 배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누나도 받았는데 이거 참 어떡하나. 이 책은 어떤 책인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배가 왜 빠질 수밖에 없고 뭘 고쳐야 되느냐. 근데 이 책 되게 쓰고 싶지 않은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책을 쓰면 되게 힘들어요. 일정도 깨지고 몸도 힘들고. 근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밤새는 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죠. 대통령 사과문을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배에서 난 사고잖아요. 근데 사과문에 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이상한 거는 대통령에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배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를 또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나온 얘기는 국정원 이렇게 선원의 컴퓨터를 복원했더니 국정원에다 보고를 했더라. 자판기를 얻다 놔라. 내지는 이제 선박 고치는 것까지 국정원이 화장실에 물비누 채워라. 예. 이것까지 있었어요. 비워놓은 거가 점검 보고서라는 문서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 그 공방이 오고 갈 거예요. 혹시 정원 씨한테 보고를 했던 거야? 정원이 형. 실제 실소유주가 국정원 씨. 정원이라는 분. 누군지는 몰라도.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 국정원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희한한 이름들이 많이 있긴 하잖아요. 예. 문문문이라는 분 계시고. 문문문. 이름이 문문문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진짜요? 있어요. 문문문도 있고. 그렇지만 방극봉 씨도 있고.
옛날에 여인숙 씨는 내가 그 아는 예. 분이었었는데. 예전에 KBS PD 중에 어수선 PD라고 있었어요. 어수선 PD. 예, 예. 어수선. 이름이 어수선이었어요. 예. 잊혀지지 않는 이름 중에는 이사철 이사철. 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총선이 봄에 있었잖아요. 이사철에는 이사철을 골라주세요. 재밌네. 예. 그래. 실제로 웃디리가 난 그냥 띨띨하게 봤는데 88만 원 세대의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만 네. 막 그래도 그렇게 뭐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뤄내고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거 있잖아. 왜 이 무슨 사건이 있던 무슨 일이 있던 그것에 대해서 누나가 궁금해할 때 그 실체를 얘기를 해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알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 못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하는 학자들이 이 사회에 지금 많이 필요한데 세월호 사건 처음에 터졌을 때 예, 그때 예. 그 공문 말이야. 예, 예. 각 학교에다가 배를 타도록 유도해라 하는 해라 하는 공문 내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 공문 제가 교육부에서. 원본 구했잖아요. 그랬구나. PDF 파일로 딱 구했잖아요. 그거. 수학여행은 페리를 좀 이용해라. 부산항만청에서 항만청에서. 각 지역의 교육청에다가 어.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각 교육청에서 거기는 이제 커버레터라고 하죠. 앞에 배가 이렇게 재밌으니까 수학여행 좀 보내라고 학교 쭉 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기사화가 많이 됐더라고. 요즘 기자들이 이제 세월호에 예, 대해서 예. 궁금증이 많으니까. 제가 공문 딱 쥐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좀 바뀐 거나 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육은 교육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의 모든 것을 우선하는데 교육청이 국민 경제를 고민하거나 특정 산업을 고민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수학여행을 재개하면서 이유를 건 게 경주 등 주요 수학여행지에 있는 여관이나 이런 데 힘드니까 다시 수학여행 보내자는 거거든요. 지금도 교육은 교육청 교육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위해서 복무하는 하부기관처럼 된 거죠. 그거는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광산업을 이끈다고 해도 경쟁력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좋게 하거나 아니면 뭐 시설을 고친다거나 그래야지 그냥 학생들 받아서 장사하는 걸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자, 용띠리 예. 인사.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예. 너무 점잖게 인사한다. 왜 이래 오늘? 그러니까. 이 8살 산이의 아빠입니다. 우리 산이가 얼마 전에 폐부를 찌르는 멘트를 날려서 제가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우리 아내 옆에 가서 제가 살포시 안았는데 갑자기 이때 아들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아직도 사랑하시나 봐. 미치겠다. 아마 2살 더 먹으면은 에이 이게 식구끼리 이러는 거 아닌데 그럴 것 같긴 해요. 이것도 19금이죠. 예. 그 산이도 소질이 보여요. 예. 아빠의 뒤를 이어서 나중에 사회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큰 막말에 아니 우리 대를 이어서. 녹음할 때 예. 왔었잖아요. 예. 그 카페 홈에도. 예. 녹음할 때뿐이야.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죠, 산이가. 그렇죠. 예, 예. 와서 이모 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서 2판을 먹고 간다는 산입니다. 그래요. 예. 730 재보선이 이제 코앞인데 수요일이죠, 수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이네, 예. 내일. 그래. 우리 용띠리가 보기에는 뭐 예. 시사평론가이면서 예. 뭐 얘기했지만 총선 때 예. 좀 쓴맛을 보셨던 후보로서. 예. 제가 이제 뭐 확실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판세를 어떻게 읽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월호 유족들한테 저렇게 막 나가는 거 보면은 아니 질 것 같으면 저렇게 안 나오죠. 이길 것 같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치. 예.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마음을 잘 숨겨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뭔가 보는 눈이 그냥 어리석은 백성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그 비율을 말이야. 예. 선거 때마다 너무 맞추는 거야 비율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무나도 치우칠 것 같으면은 이쪽에다 약간의 더 힘을 실어주는데 그것이 과하지도 않게 뭐 그런 느낌 없어? 난 그런 느낌이 있던데. 그래. 근데 뭐 떨어져 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넌 너무 힘이 과했어. 너무 나이브한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떨어져 봐 얼마나 아픈데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요. 우리 그나저나 우리 누님 반가운 소식이 있으시던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 크게 땡기셨더만요 보니까. 네, 아직은 뭐 땡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건 건수가 아직 많기 때문에 이번이 첫 용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돈치고는 너무나도 많은 액수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변희재 씨한테 제가 받을 돈이 1,300만 원 법원의 판결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게 내려졌어요. 근데 이것에 이제 불복하겠다고 양쪽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법원에다 2주 안에 이제 서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재판이 되는 건데 1심 재판이. 근데 이제 판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라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재판 없이 그냥 판결로 가겠다. 약식 판결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 약식 판결 아니에요. 1심 판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 씨 쪽에서 나 이의제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의제기 하면 바로 이제 판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1심 끝나고 그때는 모르겠어요.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판사님이 결정하신 건 이 정도 선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거기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자 쳐야 돼. 이자는 들어와요. 왜냐하면 9월 며칠까지 저한테 그 돈을 안 주면 20%씩 꼬박꼬박 그 이자가 올라가는 걸로. 이번에 다른 것 때문에 제가 봤더니 법정 이자가 20%라고 높더라고요. 높은 거죠. 그 조전혁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나왔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법정이자 20% 물고서 하니까 돈이 꽤 커지더라고요. 큰 돈의 법정이자는 엄청나게 크게 붙는 거죠. 20%면. 야, 거의 뭐 법정이자가 사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당할 때는 아팠으나 이런 것도 돈이 되는구나. 이런 달콤한 누님도 그런 생각이. 이 소송의 경제학 이렇게 해서 코너 하나 하시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 홀로 소송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나 홀로 소송하면서 이제 주로 지식인께서 이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참 많으시고요. 이제 뭐 서류 같은 거 꾸밀 때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지식인의 여쭤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양식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편이고 그래서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코너 하나 하시라니까 이제. 그래요. 상담을 받아 상담을. 위에서 이런 소송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식인 김미아였습니다. 자, 이런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저는 순학질 누나 여왕벌 누나 김미화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 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아끼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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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생명주권 지켜내자!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서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쌀 선업을 보호하고 고율 관세를 매기면 막아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천만 말씀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1, 2년은 버틸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압력 속에서 관세하로 버틴다고 하는 것은 소낙비를 일회용 우산 쓰고서는 버틴다고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는 꼽살이다 11회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는데 사실 세월호라는 주제 큰 이슈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사회 중심에 놓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정말 많이 파묻힌 감이 있죠. 아마 이 문제도 세월호 때문에 좀 주목을 못 받는 경향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띠리가 준비한 주제니까 어떤 주제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쌀 시장 개방에 관한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쌀은 의무 수입 물량이라고 해서 그것만 수입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쌀 관세화라는 거는 쌀에다 관세만 물면은 누구든지 수입을 자유화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7월에 정부가 기습적으로 선언이라는 방식으로 이거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부터는 이제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맞는 거냐 과연 우리 농업에 뭐 그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력에 딸려서 이 농업 분야의 최고 정론이라고 하는 송기호 변호사님을 모셔서 송기호 변호사님 네. 통상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이분 말고는 없어요. 우라고 묵직한 소리를 내주셨던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옷띠리나 지금 그 용띠리가 쌀 개방 문제, 쌀 문제에서는 우리 송 변호사님 말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다른 분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가? 정론이고 유일한 논이고. 지금 쌀 자급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들여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땅에서 거둔 쌀만으로 살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급률이? 그게 80%인가요? 아니 쌀은 다 할 수 있는데 의무 수입 분량이 지금 8%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꼭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의무 수입. 예, 제가 예전에 그 중국산 찐쌀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 그게 그 의무 수입 분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었으면은 아마 100%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쌀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식량 자급률이 한 26% 정도 돼 보이는데 쌀 빼고 나면은 한 2, 3%밖에 안 돼요. 그 실제로 우리가 쌀을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술, 뭐 김밥, 떡볶이, 쌀과자, 뭐 하여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가공으로 돼서 쌀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꼭 농민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계속 저희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호입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민변에서 쌀대책팀장 맡고 계시다고요? 예, 쌀대책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장을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런 대책팀을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일단 민변의 변호사들이 많지만 이 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책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한 5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돈은 못 버시겠네요. 왜냐하면 딴 거 좀 돈 벌 수 있는 것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제 제가 월급쟁이 변호사를 오래 했죠. 돈을 벌려고. 근데
이 쌀 지는 농민들이 제 그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셨어요. 한 2003년, 4년경의 일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2004년까지 1차적으로 이제 이 수입 자유화를 한번 이제 유예했었고, 네. 네. 그때 이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2003년, 4년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쌀 지는 농민들이 답답한데, 찾아갈 변호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농촌에 좀 살면서 네. 농민들을 만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일이 인연이 돼서 농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마땅히 찾아갈 변호사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월급쟁이 변호사를 하고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쌀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되셨구나. 저랑 초기에 이제 그 농업대책 같이 논의했었거든요. 10년 된 거예요, 우리가. 10년이나. 그러니까 뭐 마땅히 찾아갈 변호사가 없다고 그래서 그 찾아가서 또 농민들한테 관심도 갖고 쌀에 관심도 갖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송 변호사님이 돈은 벌어놓을 만큼 벌어놨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렇게 내가 봉사를 하겠다. 이런 그 자세로서. 한 달에 이자 수입만 이자 한 수입만 400, 따박? 500 이렇게. 부자시구나. 네. 네. 고개를 진짜로 끄덕거리시네. 제가 이사 와서 그런데요. 그전에는 저희 옆 동네 살았어요. 그러시구나. 동네에서 종종 만나고. 거기 잘 밥은 사는 좀 동네였거든요. 잘 사주시고 돈이 그렇게 많으시다면. 딴 사람 불러서 밥 사게 했죠. 예. 그래요. 제일 잘 먹었던 거는 장태평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 양반이 장관 되자마자 이렇게 불러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잘 먹었죠. 장관한테도 밥을 얻어먹는 우리 웃들이. 아니 그때가 대단하다. 촛불 집회 막 끝나고 날 때였거든요. 그때 광우병이나 이런 거를 사회적 논쟁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균 장관이 이제 시민단체 쪽 사람도 한번 보자. 그러시구나. 자, 어찌됐건 우리 낙곱살의 규칙은 누가 나와도 띨로 통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송띨로 그렇게 좋습니다.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쌀 개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일단 왜 요즘 들어서 쌀 개방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건지 송띨님. 네. 이 문제가 이제 정부가 이른바 선언이라는 걸 해버린 것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선언이라는 건 이게 무슨 군주제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국민 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 예고라는 걸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방침을 결정했습니다라고 행정 예고를 하면 한 20일 정도 이제 국민들 예고를 그 행정 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국민들이 이제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법으로 돼 있는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관보 게시한다는 그건가요? 관보. 아니죠. 관보랑 좀 다르고요. 다르죠. 예.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행정 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의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냥 선언이라는 형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농업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선언이라는 걸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 예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이제 그 법대로 해라. 네. 행정 예고 절차를 진행하라. 그렇게 좀 청구를 해놨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왜 선언이라는 형식으로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니 따라오라. 그 이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첫 출발부터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쌀 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까 웃딜 씨가 씨는 아닌가요? 새끼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둘이 그렇게 욕하는 사이세요?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이라는 법 가지고 그 국민들이 마음대로 쌀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법 아래에서는 쌀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가 없죠. 예. 그 대신 한 40만 톤 이게 우리나라 연간 쌀 생산량의 한 10% 경기도 1년에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쌀이 이 정도 분량인데 그 정도 쌀을
다른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의무 수입 물량이라는 게 그 10%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한 40만 한 8천 톤 되는데 그게 국내 생산량 기준으로 할 때는 10%, 또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할 때는 한 9%쯤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그때 쌀개방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맡겠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 했는데 결국은 김영삼 정부에서 쌀개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쌀개방을 쌀 수입 자유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수입을 못하게 그런 점에서는 막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한 20년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 매년 해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생산량이 어떻게 되든 국내 소비량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40만 톤이나 되는 쌀을 해마다 수입하는 그런 체제가 돼버렸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막았을지 모르지만 그 실제에 들어가서는 가장 나쁜 방식으로 문을 열어준 거로 봐야죠. 그럼 실제 들어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띠리가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그때 뭐 대통령직을 걸었으니까 내려와라. 뭐 반발도 되게 많았어요. 우루과이 라운드인가? 예, U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때 쌀을 열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때 당장 개방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국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온 거는 김영삼 때 된 거예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말을 너무 기니까 못 외우셔가지고 우루과이 사태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우루과이 사태. 그 이제 1994년에 의무 수입을 하는 대신에 10년 동안 전면 개방을 유예했다. 2004년이 되니까 10년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또 10년을 연장을 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그 농민들이 찾아왔을 때인데 그때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2014년까지 그 의무 수입 물량을 해마다 늘려서 2014년 이후에는 해마다 40만 톤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정부가 해놨죠. 그 해마다 늘린다는 게 얼마씩 늘렸었어요? 20만 톤에서 40만 톤이니까 40만 톤, 예, 20만 톤. 해마다 한 7, 8천 톤 이렇게 늘었을까요? 예. 문제는 40만 톤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의무 수입량을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해마다 경기도 생산량만큼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 외국에서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령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대외 원조로 소화한다든지 그럴 우리 어떤 정책 재량조차 확보하지 못했어요. 아예 거기에 못을 박아놓기를 그중에서 30%는 반드시 밥쌀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많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때 이제 어떻게 이걸 통과시켰냐면 한 2, 3년만 좀 사태를 지켜보고 조금 지나면은 뭔가 윤곽이 좀 불명해질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40만 톤까지 계속 늘어나기 전에 한 2, 3년만 조금 늘리면은 이를테면 뭐 25만 톤이라든지 이럴 때 그때 가서 더 안 늘리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정말 완강히 반대했었죠.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니까. 그런데도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때 협상이 그렇게 됐으니 그 협상에 따라서 이제는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우띠리가 지난번에 호남미 얘기를 했었잖아. 혼합쌀. 그 카페 호미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다 우리 쌀인 줄 알고 그냥 포장지 돼 있는 거 그냥 샀는데 우띠리가 얘기를 해서 자세히 보니까 호남미가 너무 많더라. 호남미고 그다음 법적으로는요. 이게 묵은 쌀을 섞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 외국산 쌀을 섞는 것도 허용을 해주는데 표기할 때 묵은 쌀을 표기하면은 연도수가 다르면은 몇 년도 몇 년도 거라 표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안 하지 묵은 그러니까 쌀 뭐. 제가 큰맘 먹고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잖아요. 다 불법이에요. 이게 묵은 쌀을 섞은 건지 외국산 쌀을 섞은 건지 딱 보면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쌀을 섞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 아니야? 호남미는 어떻게 돼 있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어? 그냥 호남미 이렇게만 써 있어? 네, 호남미라고만 주로 써 있어요.
그리고 연도나 이런 거 없고. 그걸 적도록 법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아니 규정상 법에 시행 규칙에 적게 돼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면은 지금 규정에서도 상당 부분 사는 사람이 알 수 있게 돼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런 거죠. 어차피 외국산 쌀을 먹어야 되니까 좀 드세요, 살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우리 송띨님 말씀은 30%는 반드시 밥살용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그 근데 조항이 그게 싸거나 혹은 자기가 그걸 먹고 있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 우리 집은 좀 가난하니까 조금 더 싼 거 먹을래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난 안 그러고 싶었고 경김이 먹은 건데 거기 섞여 있으면은 그렇지. 이건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지. 돈은 돈대로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식당 가면요 다 이 호남미 쓰면서 국내산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난 그건 줄 알고 먹은 건데. 식당은 근데 죄가 없지. 왜냐하면 국내산 쌀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서 파는 거니까 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찐쌀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속여가지고 찐쌀 아니에요 이러고 이제 표백하거나 뭐 이런 쌀들 나쁜 쌀들 있잖아. 그거 가지고 속이면은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돼도. 근데 지금 있는 규정상에도 이런 경우는 다 관리를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가 논의가 시작된 게 2000에서 시작된 건데요. 그것도 정부가 발급한 게 아니고 농민단체 쪽에서 보니까 너무 이상한 쌀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옛날에 쌀밥 진짜 맛있었는데 누나 사는 지금 시골에는 정말 벼를 바로 도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실고실하게 이렇게 밥 해가지고 그냥 쫀득쫀득 하면서 밥이 넘어가면서 달짝지근하는 거 있잖아. 그런 맛이 요새는. 용인의 쌀 브랜드는 백옥. 백옥. 우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은 밥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식당 중에서 특히 이제 무슨 국밥집 같은 거나 아니면 부대찌개집 같은 데서 이렇게 저는 쌀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일본에서 먹는 거에 비하면 맛이 없어요. 아유, 밥이 막 섞어주는 밥은 좀 이상하잖아. 푸석푸석하고. 조금 비싼 데 가면은 쌀을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데 조금만 싼 대중음식점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 내 얘기는 비싼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식당에서 쌀을 가지고 정말 손님들한테 나는 쌀만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거 쓰고 싶어. 우리 쌀로. 했는데 30%를 반드시 밥살용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호남미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냥 경기도 쌀이면 이게 경기도 쌀인가 보다. 그리고 가져와 식당에서. 그게 속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네. 아니 또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호남미에다는 찹쌀을 5% 섞거든요. 근데 찹쌀 5% 섞으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이게 딱 5% 정도면 살짝 찬기가 생기니까. 찰기 있으니까. 국내산 새로 한 거랑 오래된 수입쌀이랑 해도 딱 그러면은 못 맞힌대요. 야 진짜 전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호남민지 이게 뭐 오로지 우리 쌀인지 한번 살 때 구입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 입장은 이제 더 이상 의무 수입으로 먹는 게 불가능하고 이제 관세 매기는 방식으로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 용띠리. 예. 정부에서 쌀 개방해야 한다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러는 이유는 뭐야? 알고 있어? 뭐 약속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약속 저 약속.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깎인다. 그렇지.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무슨 약속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모르게. 아니 그 아까 뭐 송필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그 WTO 세계 무역기구에 9월까지 관세율을 통보해야 한다.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그러니까 말인지.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하게 된 게 이제 아까 일방적인 선언을 한 데다가 거기다가 뭘 지금 더 얹어버렸냐면은 9월 말까지 통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이 9월 말 통보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니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9월 말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뭐 정부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간의 무슨 약속이라든지 국제 조약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요? 그럼요. 이 문제는 지난번 국회 공청회 때도 제가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도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걸 부인하지는 못했는데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9월까지 통보를 해야 한다 할 때 뭘 통보할 거냐. 네. 뭘 통보할 것 같아요. 뭘 통보하냐면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상의 관세율 표가 있어요. 현재. 거기는 당연히 이제 아까 말한 의무 수입 물량에 대해서 5% 이렇게 나와 있겠죠. 네. 나와 있겠죠. 네. 이것을 이제 바꾸는 내용을 즉 이 쌀 관세율 표를 개정하는 개정표를 통보하거든요. 근데 이 세계무역기구에 이 관세율표를 개정하는 절차가 또 다시 별도의 규정으로 있어요. 지금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세계 지금 160개의 회원국인데 네. 회원국마다 다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 관세법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렇게 서로 통보해 주는 절차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규정에 제가 몇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국내 조치를 완료한 후에 3개월 안에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 방침이라면 내년 1월 1일 날 이제 높은 관세율을 정해서 쌀을 수입하는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내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3개월, 즉 내년 3월 31일까지만 통보해 주면 돼요. 근데 이걸 지금 9월 말까지 마치 통보하지 않으면 무슨 우리가 법적으로 뭐 큰일 날 것처럼 꼭 네.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이 큰 문제인데 왜 그럴까요? 자, 9월 말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내부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절차, 우리 내부에 그나마 우리 국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의견 어떤 진술, 참여, 또 국회의 역할. 아까 얘기하셨던 행정 예공. 예, 그것도 하나 예입니다만은 그런 우리 내부의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역할을 다 생략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9월 말에 한번 통보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통보 나간 것을 다시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통보한 날로부터 쌀 수출국들은 3개월이라는 검토 기간을 가질 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9월까지 통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중단시키는 거. 정부 스스로가 이 민주주의로 복귀하고 국민의 정당한 그런 참여권을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빨리 이 일방적인 추진 방침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제가 하나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농림부 얘기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9월 달에. 근데 그런 전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때요? 그런 전례는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자, 어디가 있었어요?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9월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9월이라는 날짜가 특정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수입 자유화를 하겠다라고 정한 네. 그 날로부터 3개월 전이라는 거죠. 지금 정부가 계산한 9월 말이라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그때부터 네. 시작해서 3개월 전이니까 9월 말이잖아요. 그 그 선례가 있는데 자, 저도 지금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정말 정부 방침대로 9월 말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 국민적인 합의 절차 또 농민의 동의 또 이렇게 전면 수입 자유를 하더라도 우리 농업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유전자 조작 쌀 수입 문제하고도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일반 국민의 그런 동의와 공감대를 9월 말까지 정말 마련할 수 있다면 그 토대 위에서 하는 건 그거는 네. 인정할 수 있죠. 일본은 그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기 전에 그 3자 그러니까 정부 국회 농업계 3자 합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농업 대책이라든지 이 수입 자유화 문제에 대해서 합의문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그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지금 시한을 정해서 가고 있는 거죠. 농민하고는 뭐 얘기를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공청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실제 열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요. 그래도 김영삼 정부 시절 때는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뭘 맡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정부가 움직이지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관찰하는 바로는 농림부 공무원들이 다 맡겨두고 있는데 지금 이 농업 대책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예산이라고 한다면 뭐 네. 기획재정부라든지 네. 범정부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예산도 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냥 농림부한테 다 맡기면서 그러니 농림부가 농민에게 의미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정부가 뭐 이득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뭐 안 보여요, 그 이득이. 이득이 안 보여요. 우리 정부의 이득이 안 보인다. 예. 그 보이면은 그러니까 뭐 비용과 편익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텐데 편익이 잘 안 보이고. 근데 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증거가 없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TPP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 미국 등 해서 이제 태평양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FTA 같은 걸 크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미 일본이랑 미국 상당히 진도를 나갔고 거기에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실무적으로는 택도 없다 한국은. 그래서 지금 거부당한 상태거든요. 근데 FTA 때도 그렇고 선결 조건 같은 걸 미국이 걸어요. 공식적이진 않은데 예를 들면 스크린 쿼터를 좀 줄여라. 뭘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쌀 관세화가 있지 않을까. 혹은 자가 발전적으로 TPP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먼저 해결하고 TPP 가겠다라고 하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조금 더 크게 하겠다. 근데 이게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해치우고 가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TPP를 우리가 가입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 논의와는 또 별도로 정부는 그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경제랑 상관없이 통상 전략 차원에서 그냥 농민들 좀 주저앉히자.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다가 방송에 갔는데. 항상 다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겼잖아. 그게 지금 판례로 돈을 나와 안 있어. 줄까요? 돈을 안 줄까요? 재판 이겼는데. 이기면 뭐 이긴 승소금이 있니? 아니 누님은 받잖아요. 나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받는 거지. 그래.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공청회를 저는 이제 의미 있게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 국제간 약속이다. 내년부터 쌀을 수입 자율화를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수입 자율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40만 톤은 더 늘어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뭐 80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점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설령 정부 해석처럼 그게 비록 명시적으로 안 돼 있지만 정부 해석처럼 이제 그럴 내년에는 쌀 수입 전면 자유화를 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그렇게 국제조약에 의무가 있으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쌀 수출국들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거기서 머무르서는 안 되고요. 설령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쌀을 전면 수입 자유하더라도 우리 농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네. 또는 우리 식량 안보에 문제가 없다. 그런 별도의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상황 판단을 공유해야 되고요. 근데 정부는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석되니까 바로 수입 자유해야 된다. 이 이상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꾸 정부가 잘못 퍼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 수입 자유화를 하지 않게 되면 80만 톤으로 늘어난다. 물량이 늘어난다. 수입 물량이. 예. 그게 이제 상당히 퍼져 있는데 개방이 낮다. 예.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죠. 근거 없는 예. 거예요? 정부가 이제 그걸 이제 어떤 걸 이제 그 이야기에 바탕으로 삼고 있냐면 필리핀 사례를 들고 네네. 있거든요. 필리핀이 이제 그 쌀 수입 전면 자유화를 2017년까지 늦추는 대신에 의무 수입 물량은 늘렸다는 건데 근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자 이미 필리핀은 우리와는 달리 쌀이 부족해서 국내 생산이 부족해서 1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어요 이미. 예. 근데 이번에 필리핀이 늘려준 의무 수입 물량이 80만 톤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수입할 100만 톤 이내에서 형식상 의무 수입 물량이라는 이름만 붙여줬을 뿐이지 그게 필리핀에게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거죠. 필리핀은 농사 안 줘요? 뭐 이렇게 많이?
원래는 필리핀도 쌀을 수출한 나라였는데 네. 이 세계무역기구에 이렇게 편입되면서 내부적으로 농업이 계속 지금 쇠퇴해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필리핀의 경우는 이 의무 수입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 가지고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 사례를 들어서 마치 지금 내년에 쌀 전면 수입 자유화를 하지 않으면 80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게 자유무역. 예. 근데 수입이든 수출이든 필요하면은 수출하고 필요한 물건만큼만 수입하면 되는 건데 왜 거기다가 의무적으로 꼭 쌀을 수입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수입할 때나 수출할 때나 관세율만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쌀의 경우는 관세율로 안 하고 물량으로 그냥 아예 수입을 막겠다 했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의무 수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로 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쌀이 좀 비싸요. 외국산 쌀에 비해서 많이 비싸요. 사실 외국산 쌀도 맛있는 쌀도 많아. 일본 쌀은 맛있더라고요. 난 미국 쌀도 괜찮은 것 같던데 먹어보니까. 멀리서 오면은 맛이 좀 가죠.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멀리서 오면은 맛이 좀 가죠. 삶은 쌀인가 맛은 취향인데 저도 태국산 쌀 외국 가면 잘 먹거든요. 근데 거리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배로 한 두세 달을 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쌀은 그 벌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좀 훈증 처리를 하거나 뭘 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먹은 그 미국 쌀하고 태평양 넘어와서 우리가 먹는 그 미국 쌀이 같은 거냐. 야, 그래도 옛날 부자들은 다 미국 쌀 먹었다. 너 미국산 칼로스 쌀이라고. 지금도 미국 팔아요. 무대에서 흘러나. 지금도 팔아요. 지금도 팔어? 네, 지금도 팔고 그 통이 이쁘다고 또 부자들 중에서 사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봤죠. 통이 있어 또? 통이 이쁘대요. 아, 그렇구나. 꽤 부자인데도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놀렸더니 아니 통이 이뻐서 그래. 근데 이제 그 의무 수입 물량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이 세계무역기구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쌀을 전면 수입해야 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상의 의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필요도 하지 않은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그것이 무슨 세계무역기구의 어떤 그게 법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계무역기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서로가 합의하면은 그 자체가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따라서 설령 우리가 정부 해석처럼 내년에 의무적으로 어떤 수입 자유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다시 협상을 해서 봐라 대한민국처럼 쌀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쌀 생산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이런 확실한 나라가 어딨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다가 왜 또 전면 수입 자유화를 하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세계무역기구라는 것은 자유인데 네. 왜 의무 수입 물량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있느냐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무역기구라는 그 규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그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뭔가 우리 농업의 이익을 거꾸로 우리 농업의 이익을 국제 조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왜 맛있는 쌀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은 그 쌀 시장의 개방이 막 돼버려 가지고 진짜 세계적으로 그 넓은 광활한 들판에서 좋은 왜 농사를 계속해서 땅에다 지면 그 흙이 그렇게 영양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쌀하고 아주 비옥한 땅에다가 쫙 뿌려가지고 막 대규모로 막 한 쌀하고 뭐 먹어봤을 때 이게 만약에 정말 쫀득거리고 맛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쌀보다는 훨씬 그게 또 싸니까. 그게 안 되는 게요.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이. 일본하고 한국이 먹는 특수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포니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이 끈적끈적하고 쫀득쫀득한 그게요. 일본하고 한국 사람들만 그거를 밥이 맛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태국이나 그 우리가 안남미라고 그러잖아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는 날아가는 쌀. 이 쌀은 나쁜 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쌀은 우리한테 오면은 안 좋은 쌀이고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이 다르고 똑같은 이제 자포니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자도 비싸고 그래서 비싸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부 한국, 일본을 노리고 그런 쌀을 했는데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남미가 맛있다고 하는 거는 이 취향 문제인데 어쨌든 한국,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찰지고 그 쌀은 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누나 얘기는 그런 수입 쌀이 정말 맛있는 쌀이 있다고 치면 값싸고 맛있는 쌀이 있다고 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인이 배긴다 그럴까? 입에 딱 붙어. 그러면 이제 우리 쌀 안 먹고 그거만 먹게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농부들은 농사 안 져. 우리 동네만 해도 벌써 논에서 가서 왜 고생을 해. 거기다가 흙 부어가지고 그냥 땅으로 만들면 노는 팔 때 15만 원에 팔아도 땅으로 진짜 대지로 팔면은 그거 100만 원, 200만 그렇죠. 원 땅값으로 받는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맨날 지적하는 게 원래 논하고 밭이 있으면요. 좋은 땅에 논을 만들고 나쁜 열등지에다가 밭을 만들거든요. 경사가 적거나 뭐 그런데. 근데 실제로 경기도에 가보면요. 밭이 비싸요. 비싸지 밭이. 미친 거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현실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부들이 왜 농사 짓냐고 다 땅 팔아가지고 땅 부자 돼가지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농사 우리 것이 소중하다 그러고 비싼 값으로 사 먹게 되고 FTA 이런 게 한참 할 때 그 경제 고위 공무원들이 했단 말이 축약하면 이거예요. 핸드폰 팔아서 쌀 사 먹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차 팔아서 옛날엔 차였어요. 그때 핸드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시기로 지금 가는 거예요, 사실. 정치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관세화 반대보다는 관세율을 최대한 높여라. 그러니까 국내산 쌀 가격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는 2.8배가 비싸니까 뭐 한 400% 정도 관세 때리면 수입해 봐야 오히려 국내 쌀보다 비싸다. 요런 얘기는 어떨까요? 송딜님.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그 높은 관세율을 내리기 위한 국제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현재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가령 세계무역기구 현재 그 협상이 타결돼 가지고 각 나라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관세율 수준에서 가령 3분의 1씩 내려라 이렇게 타결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정한 쌀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 WTO에서 탈퇴하겠다. 과연 그럴까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관세율이라는 게 아주 단기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기반이 취약하게 되면 자, 이 국제 쌀 무역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량의 극히 일부분만이 교역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이 쌀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서 만약에 한국에서 쌀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을 채워주기 위한 다른 나라의 어떤 생산 증가라든지 교역량 증가라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이 쌀 무역 통계를 보면 한 6% 내지 7% 정도만이 무역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건 각 나라의 중요한 주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농업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가 먼저 자기 수요를 충족한 다음에 다른 나라에게 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수입쌀 안 사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 그 호남미도 말씀하셨고 또 어려운 게 이제 지금 쌀 소비하는 방식이 이 막상 이 밥으로 이 하루 세 끼에 밥으로 먹는 양은 줄고 있지만 가공용 쌀은 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가공용 쌀로 들어가는 외국 쌀에 대해서는 이것이 소비자들이 가령 이 떡이 어느 나라산 쌀로 만든 떡인지 쌀과자인지 떡볶이인지 그런 것을 바로 판단하고 먹을 것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식집에 가면은 태국산 먹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 그 가공 갈아가지고 뭐 하는 거니까 뭔지 모르지 우리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술이나 그런 자기네 나라의 다른 산업도 연결시켜 가지고서 쌀에 관한 수요처를 계속 개발을 했어요. 정부가 뭔가 하면서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대책을 지금 만들지를 않고 그냥 가자는 거거든요. 아니 왜 대책이 없어? 지금 언론에 보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400% 정도 관세를 때린다. 수입. 그거는 FTA 들어가면은 FTA 들어가면요. 그건 다 못 지키는 얘기고요. 못 지키는 얘기요? TPP 뭐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할 때요. 대통령한테 외교부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허위 보고를 한 건데 대통령 그때 마지막 얘기 때 쌀을 지켜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쌀은 지금 우리가 오늘 내내 얘기했잖아요. 이건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쌀은 그냥 있는 거거든요. 관세 대상이 아닌데 관세 협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 FTA 대표단 쪽에서 쌀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관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FTA를 비롯한 많은 협상에서 관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협상을 하거든요. 그렇지. 막기 어렵죠 그때는. 그리고 보나마나 자동차와 핸드폰을 위해서 관세를 대충 빼주고서 우리나라 픽업 트럭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 뭐 큰 거 좀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조그만 거 우리 협상할 때 밀당 있잖아. 밀고 땡기고 할 때 뭐 자동차나 이 핸드폰 이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쌀에서 조금 좀 양보하는 거 뭐 어때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요즘엔 또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제 처음 얘기하시네. 난 입에 쌀로 이렇게 발로 놓으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칼로스 쌀로 밥을 먹고 있다가 아니 입술에다가 풀 바르신 줄 알았어요. 안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까 다시 그 이야기 돌아가는데 이제 제가 아까 유전자 조작 쌀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도대체 지금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농사를 짓고 있느냐. 우리 농업이 지금 경제에 별 비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추세가 만약에 계속된다면은 이제 우리 농업 기반이 훨씬 더 크게 이제 흔들릴 거고요.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어떤 그 먹을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이 단지 뭐 돈을 주고 산다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농업 위에 우리 먹을거리가 체계가 서 있게 될 것인가의 문제죠. 가령 지금 이제 그 일본이 미국과 이제 이 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고 있는 그걸 할 때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유전자 조작 쌀 검사 제도를 폐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일본은 외국에서 쌀을 수입할 때 유전자 조작 쌀이 아니라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이 그걸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라는 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지금 축산 대부분 사료들이 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국의 주장처럼 유전자 조작 쌀 이제 검사 제도가 폐지되면 농업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 문제가 단지 뭐 휴대폰 뭐 어떤 차를 얼마 더 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보죠. 식량 안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대표적인 게 그 멕시코 사례예요. 그 멕시코 주식이 그 옥수수죠. 옥수수인데 그 FTA를 미국하고 맺으면서 농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니 그 수천 년 동안 인디오의 주식이 옥수수였는데 옥수수를 생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던 옥수수 때는 비싸게 안 하고 했었는데 미국한테 사오니까 비싸고 그 다음에 막 수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싸게 하겠다 그러면은 안 팔아버리고 가격을 높여야 팔거든요. 그 피해가 가난한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쪽한테 간 거예요. 옥수수가 주식인데 먹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가면은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밥을 먹는 게 힘들어진 나라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에코 연료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가지고 그 기름으로 쓰잖아. 자동차 기름으로. 바이오디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쌀이 덩달아서 비싸졌다는 거야. 네. 그 식량이 자꾸 이제 연료로서 활용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유전자 조작해서 크게 만들어서 막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세대 어린 친구들이 겪게 되는 그렇죠. 마음 아픈 일인데 막상 지금 우리 눈앞에 안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인가? 남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다음에 제가 정부가 제일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그 농업에 가장 어려운 게요. 연령이 높다는 거예요. 농촌에 가보면요. 50대 중반 할아버지가 청년회장이에요. 벌써 50대 중반이면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요? 아, 딱 보면 할아버지인데. 정년회장 하셔야 되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청년회장이냐. 내가 제일 젊어? 이러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나 일본을 보니까 뭔가 이런 걸 할 때 청년 농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논의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농업 어떻게 지금 이를테면 한참 우리가 대책 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 관세를 하겠다. 그렇지만 뭐 이를테 20, 30대 청년들이 농사를 지면은 뭐 뭘 주겠다.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땅을 우리가 뭐 농지은행을 통해서 제공하겠다든가 그게 대책으로 나와야지 관세율 300% 400%는 대책이 아니고 기술적 논의죠. 지켜지지도 않을 거고. 근데 진짜 대책은 농민들 어떻게 해서 이 농업이 계속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청년 얘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변호사님, 우리가 선진국 얘기하는데요. 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우리랑은 좀 달라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해보신 분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끈질기게 자기네 거를 막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낙선까지는 해봤습니다. 자기네 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글쎄. 이제 그 문제가 그 양곡관리법 문제라고 관련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쌀 국회 공청회에 가서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 양곡관리법 정말 정부 말처럼 수입 자유화를 하려면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된다. 만약에 정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정부 마음대로 이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걸 개정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마음대로 외국 쌀을 수입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곡관리법 때문에. 근데 이 양곡관리법을 그대로 두고 마음대로 수입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답변하고 있냐면 그 자리에서도 제가 강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부는 2007년도에 미리 법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정말 우리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 국회가 미리 쌀 전면 수입 자유화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놨다.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이건 무슨 뭐라 그럴까요? 비밀 입법?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신을 차려라. 이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법을 바꿨으면 어디 가서 이거 바꾼 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법은 나오죠.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시초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저만 제기한 게 아니라 이미 정부 보고서라든 이런 데도 왜냐하면 일본도 양곡관리법을 바꿨거든요. 네, 네. 대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일본이나 대만 다 수입 허가제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자유화시켰으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히 국회가 관여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필요 없다는 게 정부의 이야기인데 2007년도 법 바뀐 건 당연히 나오죠. 우리 그 법령 정보 홈페이지라든지 법정이라든지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정부 이야기는 2007년도에 바뀌었는데 우연히 바꿨다는 거예요. 법률을 우연히 바꿨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작가가 우연히 작가인데 우연히 씨가 바꿨다고요? 우연이라는 게 도대체 이걸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또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안에서 소통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국회 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각 법령이 바뀔 때마다 왜 법을 바꾸는지를 그 법 개정 사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도 전혀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외국의 경우는 어때요? 이럴 때 이런 거 정부 혼자서 이렇게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례가 없겠죠. 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선진국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본에 우리나라 농협에 해당되는 데가
일본 전국 그러니까 전중이라고 부르는 데 있거든요. 그 TPP를 일본 정부가 이제 아베 정부가 할 때 그 전중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TPP가 뭐라고 아까 태평양 뭐라고 했잖아 아까. 하여간 태평양 반태평양 동반자 협정. 동반자 협정. 예, TPP를 할 때 그 중에 P는 퍼시픽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아,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전중에서 진짜 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서 일단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베 정부에서 하는 거 뭐냐면은 경제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전중의 중앙회를 해체하는 걸 논의를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일본의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베 쪽에서는 그렇게 안을 정리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중이 이길 거냐 아베가 이길 거냐 거의 목숨 건 싸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농민의 쪽의 조직을 좀 해체시키자고 그러니까 그게 일본 싸움이 된 거거든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건 불가능하죠. 몰래 이렇게 슬쩍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일본은 또 한 가지는 좀 차이가 이 농민회나 혹은 뭐 농협 같은 데가 일본은 진짜로 농민을 좀 대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좀 약해요. 농민 대변 단체가 약한 게 한국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글쎄 약하다. 농부들은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농부들은 농사만 줘야지. 그분들이 왜 와서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 돼. 그걸로 농사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품질로 얘기하고. 근데 그분들이 무슨 협상의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데모에 무슨 정석이 있겠어? 이분들 그냥 그 뉴스를 보면 진짜 있잖아. 그 도심에서 보는 사람들이 섬뜩할 정도로 왜 뭐 돼지 사지를 찍거나 아니면 소 끌고 와서 막 그다음에 쌀 태우고 우유 뭐 사태가 일어나면 또 우유 길바닥에 쏟고 그런 몸짓밖에는 도무지 이분들이 어떤 몸짓을 보여주겠냐고. 영국이란 나라가요. 이 농민들이 산업화를 끌고 오면 산축이 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농민회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에 광우병 사태가 생겼잖아요. 농업 중심으로 환경이나 이런 부처를 다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남 이런 데 가면은 이 좀 좋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유기농 뭐 호밀빵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영국산이에요. 그 우리가 영국산을 이렇게 사다 먹거든요. 근데 영국은 우리보다 농업 조건도 안 좋고 영국 무슨 유기농을 할까 싶은데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업화 산업화 맨 앞인데도 농민들의 목소리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농부님들이 농사만 짓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여러 곳에서 힘을 합쳐서 진짜 그런 기술을 우리가 더 보완하고 더 좀 가꾸고 뭐 이런 쪽으로 더 지금 영국처럼 그렇게 기울이면 향후 우리 것을 더 비싼 가격으로 이거 핸드메이드가 요새 비싸졌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렵네, 그지? 그런 생각을 했던 농림부 장관이 없던 건 아니에요. 한 두세 분 정도 있었는데 그 이름을 좀 거론해 주세요. 누구? 그 이름까지는. 하여간 DJ 시절 김성훈 장관. 김성훈 장관 우리 초대 이사장이셨던. 예. 나 아까 얘기했던 장태평 장관도 그 양반 국장 시절에는 안 그랬었는데 장관 때는 보니까 제 농업을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많은 장관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 자체가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꿈과 애착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쌀 개방은 왜 심각한 문제인지 좀 우리 송띨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이제 쌀이 갖고 있는 이게 우리 국내 주식이라는 점도 있고 또 우리 그 농민 소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사회가 제대로 서려면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네. 어느 사회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자연 환경에 적합한 우리 농업이 있다는 거죠. 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일본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품질이라든지 제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미국 농사의 장점 즉 미국 대규모 농장에서의 생산비의 10배가 넘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그냥 좀 값싼 것을 사 먹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업이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이 미국 농산물보다 값이 비싸니 싼 미국 농산물을 사 먹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농민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생산비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산비 즉 가격이라는 것은 생산비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가격이 싸고 비싸고에 따라 가지고 어느 한 농업을 선택하는 그런 구도로 가면은 우리 농업은 쇠퇴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다시 아까 그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쌀을 먹일 것인가 또 우리가 우리 농촌의 지역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 단지 관세를 몇 %로 정하느냐 뭐 어떤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단지 값싼 농산물이니 그냥 그걸 수입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농업을 대외 경쟁에서 최소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연 환경에 적합한 우리 농업을 만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먹을거리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큰 선택, 큰 방향 앞에 우리 국민이 놓여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 문제가 우유 문제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쌀이거든요. 근데 스위스나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키운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서 먹을 것인가. 근데 그냥 치즈는 보관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이 눈물 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우유를 먹이겠다. 우리 치즈를 먹이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런 목숨 걸고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자극의 기간 농업을 포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나라는 제가 한국 말고 본 적이 없어요. 포기를 적극적으로 한 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왜냐면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지금 있는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고 나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20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아까 그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것과 일본에서 정말 그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과의 그 비용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용인의 저희 동네에 닭을 키우는 데가 양계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큰 규모로 애들을 그 닭장 속에 쫙 가둬가지고 왜 알 받아내는 거? 공장형 축사. 그거는 닭 그 알이 계란이 한 개에 10원만 받아도 그거는 이윤이 남는다는 거야. 근데 방사 유정란 예를 들어서 길에다 탁 마당에다 풀어가지고 애들 막 뛰어다니면서 모이 쪼아먹고 뭐 벌레도 쪼아먹고 이러면서 낳는 그 유정란을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꼭 50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한 알에. 예를 들면 저번에 초란 주워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초란 귀한 거다 너. 진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거 비리지도 않고. 아니 조금만 어렸을 때 봤던 그 계란이더라고요. 그 옛날 하얀 계란은. 요즘 계란들이 보니까 힘들이 세졌어요. 카페홈에 오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고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취업 유발 개수? 나 이번에 안 사실인데 이건 뭐야? 취업 유발 개수? 10억 투자했을 때 취업자가 몇 명 새로 생기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이오 테이블이라고 해서요. 한국은행에서 5년에 한 번씩 투입 산출 분석을 하거든요. 거기서 전 산업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얼마를 투입했을 때 노동이 얼마나 있냐 그런 숫자가 나와요. 근데 잘 안 맞아요.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건설 같은 것들이 조금 높게 나와요. 그 실제보다.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나와요.
하여간 뭐 한국은행에서 5년에 한 번씩 내는 그런 취업 통계죠.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거 농업 내주고 제조업 키우면 일자리는 어때?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 그래?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농업을 내주고선 저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구나 영화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그게 훨씬 취업 유발계수 높아요. 그 서비스 산업 중에서 인력 많이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안 져도 된다는 전제하인데 이거를 하려면은 산업이랑 비교할 게 아니고 좀 서비스 산업 중에서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훨씬 높죠. 그럼 산업도 때려쳐야죠. 산업도 때려치고 우리 다 영화만 만들고 우린 다 드라마만 만들고 노래만 부르면은 굉장히 높게 나오죠. 아니, 그 4대강 그걸로 일자리 많이 창출한다면서요. 4대강도 하면 되겠네. 아니, 그때도 제가 계산해서 그 책도 썼는데 4대강 하지 말고 그걸 연구나 이런 데로 돌리잖아요. 그럼 8배, 10배로 높아요. 그래서 이 논리 그대로면은 농업과 생산을 비교하지 말고 공장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영화만 찍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송뜰님께서 쌀 개방 문제는 이거 우리 어떻게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우선 정부에 최대한 압력을 넣어야죠.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군주제 국가인 것처럼 선언이다, 또 뭐 9월 말에 통보한다. 이 독주, 이 어떤 일방적인 흐름을 막는데 농민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정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결코 공무원 몇 명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이 정부가 자세를 스스로 정상화해서 우리 내부의 그런 민주주의적인 또 국민 참여적인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게 멀어 보이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TV를 보니까 방송과는 상관없이 계속 돌리는 데마다 근데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농촌에 가서 밥을 먹고 막 지은 밥을 이렇게 막 시식하는 그런 걸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 요리 방송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는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 걸 주로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뭐 파스타가 이 국민 음식처럼 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중 언론이나 혹은 문화 이런 데서 일본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누나가 입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먹방 하면은 누나인데 말이야. 예전에 수박 드시는 거. 수박 먹는 거 하면 누나인데. 네. 어? 여기서 이걸 라디오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누나는 낙곱살 호미 9회에 출연하셨죠. 녹색당의 공동정책위원장인 이유진 씨께서 오마이뉴스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 그중에 한 토막으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크리 부족 추장은 마지막 나무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마지막 물고기가 죽으면 우리는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 이 말을 쌀 관세화에 비유한다면 들판에서 마지막 농부가 사라지고 꿀벌이 죽고 씨앗마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제야 우리는 다국적 식량 기업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막힌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업을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다. 농업 문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상황을 보면은 결국 또 예전하고 마찬가지로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위해서 농업을 희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밥상. 이거 우리 농민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다국적 기업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누나는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 자리에 시간 내주신 우리 송띨님, 송기호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즐겁지는 않았죠. 네. 마음이 별로 무거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 뱃속에서 밥심을 쭉 끌어내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합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